이 좀 졸 때는 졸아줘야 되는데 반장님부터가 조는 적이 없어. 저 뭐 좀 험담을 해서 미안하지만 작년에 반장님 네 잤습니다. 네 잤어.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좀 이게 반장님하고 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밀을 공개하는데 네 잤는데 저 과락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차에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대단하신 분이다. 예. 그래서 하여튼간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선생한테 묻기가 좀 곤란하면은 반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그래 하십시오. 그래 하시라고. 예. 그래서 동료들한테 묻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또 동료 간의 이야기 듣는 게 이해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 사모님 처음 들어보시니까 뭐 환장하겠습니까? 예? 들으면 합니까?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뭐 그냥 이 머릿속에 담아두겠다 민법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할 때 알아듣겠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아듣겠다. 알아듣겠다고 생각하시고 민법은 특히 외워야 답이 나오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리를 탐구하는 과목이라서 어쨌든 간에 딱 강의할 때 알아듣겠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아들으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는 70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24년 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패턴이 똑같습니다. 학생들 느낌이. 느낌이 똑같아요. 해마다 질문도 똑같고. 그 중에 하나가 5월쯤 되면은 서서히 이제 딴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딴 데. 딴 데가 어딜까요? 딴 데. 자료도 딴 거, 동영상도 딴 거. 요런 데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생각보다는 한 5개월 공부했는데 모의고사를 치보면은 죄송합니다. 개떡이거든. 그러면 내가 이제 이때까지 공부를 좀 한다고 했는데 점수는 개떡이야. 그러면은 뭔가 지푸라기라도 자꾸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쯤 되면은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집단 속에서 거기에 밝은 사람이 있다고. 쭉 인터넷을 서핑해가지고 야, 이 동영상 끝내주더라. 그럼 지 혼자만 끝내주면은 괜찮아. 소문을 낭냅니다. 와, 멋지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이제 나는 이 학원만 이 강의 들으면 되겠냐, 딴 것도 봐야 되지 않겠냐. 자, 결론을 이야기 딱 해주면 100%는 아닌데 양산에 지금 4년 5년 동안에 학교가 나왔잖아요. 그럼 합격을 했거나 고득점을 받은 사람 중에서 딴 데 이게 뭐라 할 거고 딴 거를 뭐라 하나 갈아탄다 하나. 갈아탄다. 갈아탄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이 거의 10%도 안 됩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결론. 그 우리는 당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갈아타면은 저쪽이 나은 것처럼 착각이 돼요. 왜 그럴까? 내가 이미 5개월 동안 공부를 한 상태에서 딴 거를 듣잖아. 그럼 알아들어. 내가 알아들으면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여기서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을 했으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인데 그거를 대부분 학생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왔다가 이래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점수는 잘 안 나온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미리 약간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하면은 뭐 지금도 조금 이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4년 전인가 그 방문각에 김덕수라고 있어. 김덕수. 뭐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성향을 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요때 인기가 상당히 좋아. 왜 그러냐? 그 친구는 기출문제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답을 찍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스타일이. 자,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찍고 저렇게 나왔을 때는 저렇게 찍고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는 마음에 들어. 이래 돼. 그 실제로 그 당시에도 두세 명이
보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독실에 들어가면은 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숨기지 마라 그랬어. 왜?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 봐도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나한테 오더라도 내 스타일이 조금 안 맞으면은 내가 추천까지도 해주겠다. 왜? 선생님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사람 동영상을 한번 봐라. 나는 그렇게 권유를 해줘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봤을 때. 왜 그러냐? 그때도 우리 학원에 2분 정도가 거기 매달려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독서실에서 모의고사 치면은 80몇 점 나왔어. 왜? 모의고사는 80%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약간 변형시킵니다. 그럼 그거는 점수가 잘 나와. 그 제가 이제 중간에 위험하다. 그 점수에 신경 쓰면 안 된다. 그 이제 80점 나오고 다른 사람은 60점 나오니까 그거 얼마나 그래 했습니까? 웅성웅성해서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 설득시킨다고 시급을 했다니까. 두고 봐라 어떻게 되는지 실전에 갔을 때. 자, 그럼 실전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이 거의 80점 나올 때 50점도 안 나온 사람, 그 사람은 시험장에 가서 80점 넘은 사람이 많고, 그 김덕수 거를 들어서 평소에 요게 모의고사 80점 받은 사람은 55점에서 57.5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칠 때는 유리한데 실전에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전에는 기출 문제하고 똑같이 안 나옵니다. 항상 응용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어떤 느낌 들어오냐? 아이고, 모의고사 치는 거하고 전혀 느낌이 다르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기가 확 죽기 시작합니다. 왜?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데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또 그 기출문제 나오고 난 다음에 한 2년 들어가면은 2년 지나가면은 또 그게 이제 또 익숙해져 있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들어가면 또 새로운 문제가 막 나와. 이렇게. 그러면 새롭게 느껴지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해결해서 점수가 나오려 하면 기본적으로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응용이 안 됩니다. 응용이. 그래서 그 양반은 계속 기출문제 답 찍는 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실전에 가면은 초토화 된 거야. 50몇 점밖에 안 나온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렇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김덕수 강의를 들은 사람은 자, 모의고사 칠 때는 신으로 받들다가 실전에 딱 가서 망하고 나면은 김덕수는 휴대폰 끄고 절갑니다. 절가. 그런 걸 아셔야 된다고. 그 제가 이제 여기 뭐 사실은 선생마다 좀 그게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대 4년 나왔지. 대학원 8년 다녔습니다. 박사학위까지 있지. 강의 24년 했어. 저는 실력으로 보면 전국에 누구한테도 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양산의 소도시에 하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에? 여기서 있을 군문이 아니다. 원래 에듀윌에도 제가 에듀윌 회장까지 내한테 3번이나 찾아와서 강의해달라고. 에듀윌 들어보셨죠? 그 회장하고 내하고 잘 알아요. 내 부산에 있을 때. 나는 안 간다고 그래서. 지금 시간에 갈걸. 에듀윌에 갔으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유명인사가 됐겠지. 홍보를 엄청나게 해주니까 그 당시에 안 갔다고 내가 학원 운영을 제대로 해보려고. 그 어느 게 잘했는지는 그거는 몰라요. 학원도 제가 뭐 부산에서 크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으니까. 그 부산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나가면서. 그죠? 부산에서 제가 제대로 할 때는 1년에 수강생들이 500명씩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 학원에. 우리는 몇 명이에요, 지금? 500명이 들어왔다니까. 그런 걸 알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올해 끝내려면은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끝까지 믿고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 거의 다 끝나요. 근데 그게 중간에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요거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지독하게 저기 잘 안 된다고. 저거 하면 무조건 끝나고 그래. 그리고 70점 받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면 인내심을 가지고, 비록 내가 지금 모의고사 시면은 30점이 나온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 점수는 10월 30일에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도 모의고사 잘 치는 사람하고 학력고사 잘 치는 사람하고 좀 구별이 됐었죠. 그죠?
학력고사를 잘 치는 게 좋잖아요. 모의고사 그거 잘 치면 뭐합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 점수가 의미가 있는 시즌은 8월부터입니다. 8월. 8월부터 8, 9, 10 한 두세 번 시험 치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훈련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결과인 점수는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예,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8번 구를 해결을 해봅시다. 8번. 자, 여기 무슨 문제가 남아있느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토지가 9천만 원짜리야.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그럼 9천만 원짜리를 세 사람이 3분의 1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가치로 치면은 3천만 원짜리 지분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 은행에서 B에게 2천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이렇게. 누구한테요? B한테. 그럼 B한테 2천만 원 대출하고 3천만 원짜리 3분의 1에다가 저당권을 은행에서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오랜만에 또 저당권의 객체가 뭐가 되는지 한번 해볼까?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지분. 그래서 지분에도 저당권 설정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B의 3분의 1의 저당권을 잡고 2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되죠? 나중에 이 경매 붙여가지고 3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받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은행에서 B의 지분의 저당권을 잡았는데, 분할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분할. 이렇게. 예. 자, 분할 전하고 분할 후하고 저당권의 효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럼 분할되기 전에 한번 봅시다. 자, 분할되기 전에 은행의 저당권의 효력은, 그죠? 여기에만 미칩니까? 전부에 미칩니까? 전부에 미치지. 왜? 지분은, 권리는 3분의 1이지만은 이 B는 전체를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건은 전부, 권리는 3분의 1.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행에서 3분의 1의 가치에 대해서 저당권을 잡았지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물건 전체입니다. 그러다가 B께 딱 쪼개졌습니다. 이제는 B가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가 요 부분만 B가 소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다가 이제 B의 토지에 집중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안 된다고. 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전체에 미칩니다. 분할 전이나 분할 후나 여전히 전체에 미친다. 결론만 기억하십시오. 집중된다, 집중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2페이지 이제 하뷰가 있네요. 하뷰는 뭐 별로 할 거 없고, 거기에 4, 5, 6, 7번을 체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건 뭐 수없이 했고. 자, 그 다음에 총유에는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 분열 사건이 있습니다. 2, 3번을 딱 묶으세요. 2, 3번 묶으시고. 그리고 1번도 중요합니다. 1번. 자, 총유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총유. 총유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교회에서 산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목사님이고 A, B, C가 신도입니다. 신도.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소제기를 해요. 그러면 이 소제기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체. 첫째는 그죠? 사단. 교회를 사단이라 합니다. 사단의 이름으로 하거나 교회 이름으로 하거나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은 A, B, C 구성은 전원의 명의로 하거나
요래 소송을 제기해야지 개인의 명의로는 절대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설사 목사님이라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판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소송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원고로서 당사자 자격이라고 있습니다. 당사자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판사가 각하를 해버려요. 재판을 안 해줍니다. 당사자가 잘못됐다. 그래서 사단 명의로 하거나 교회 명의로 하거나 신도 전원의 명의로 해야지 개인 명의로 대표자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요 하나 하고, 그 다음 교회 분열 사건 들어보셨죠? 분열 사건 결론은 뻔합니다. 자, 이게 지금 부산 영락교회 감 목사님 따르는 신도가 600, 을 목사를 따르는 신도가 400입니다. 그러면 이 재산을 어떻게 소유하겠는가? 이 1000명의 총유입니다. 뭐라고? 총유.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공동 소유하는 것을 뭐라고? 총유라고 합니다. 총유. 목사가 아닙니다. 신도들의 총유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분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분열. 그럼 600명이 잔존하고 400명 탈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분열이 됐을 때 이 판례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과거 판례는 여전히 총교인들의 총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 하다 보니까 싸우고 난리였습니다. 난리. 요 정도 분열이 되면은 두 팀이 사이가 좋을까요? 원수일까요?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과거에는 여전히 총교인들의 총이다. 근데 현재 판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전원 합의체 판결로 지금은 600명이 총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 이거를 다른 말로 잔존교인들의 총이다. 이렇게.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탈퇴 절차가 정당했을 때, 이렇게. 정당하게 되려 하면은 총 교인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탈퇴가 됐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 과거에는 무조건 총, 현재는 남아있는 사람이 총유. 그러나 탈퇴 절차가 3분의 2 찬성으로 정당하면은 탈퇴한 교인들이 총유. 지금은 갈라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 다음 지상권 한번 넘어가 볼까요? 114페이지 지상권. 여기는 보기가 싫다. 깨끗하게 합시다. 에드윌도 힘든지 얼마 전에 한번 연락을 했는데 지금 학원이 27개거든요. 전국에. 10개 정도는 폐시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어려워요. 과거에 그 방문각 이름 들어보셨죠? 방법과죠? 에드윌이 나오기 전에는 방문각이 전국을 지배했습니다. 학원이 34개였습니다. 그 당시. 그 방문각 기본서를 내가 쓴다. 그때. 지기 줬다. 그 당시. 그 당시. 요즘은 이제 돈이 안 돼서 잘 안 하지. 자, 지상권 한번 봅시다. 지상권. 자, 우선 지상권의 기본기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갑이 땅 주인이거든. 을이 지금 지상권으로 땅을 빌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상권으로 빌리려면은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은 아니에요. 농작물 소유를 위해서는 지상권 안 됩니다. 농작물 소유를 위해서는 전세권으로 해야 된다. 전세권. 자, 지상권이다. 이렇게 됐네. 그러면 요 지상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이 지상권입니다. 이렇게. 지상물의 사용이 아닙니다. 소유를 목적으로 땅을 사용하는 물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관계가 뭐냐? 이거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 판례를 지금 잘 들어야 판례 특강 시간에도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판례 특강 시간에는 수업에 듣지 못한 내용이 50%, 들은 내용이 50% 이래 된단 말이야. 그럼 들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빨리 흡수가 돼야 안 들어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전달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주인입니다. 요게 종입니다. 종. 지상물 소유를 위해서 땅을 빌린 거 아닙니까? 그죠? 주종 관계입니다. 그럼 이 지상권에 대해서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에 대하여 종된 권리이지만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지상물에 대하여 지상권은 종된 권리이지만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그래 해놓고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상물만 처분, 지상권만 처분 가능하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자, 지상물의 범위와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를 달리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요 판례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상권은 지상물에 대하여 종된 권리이지만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종속은 안 된다. 따라서 각자 분리해서 하나만 처분할 수도 있고 또 범위를 달리해서 처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을이 지금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갑하고 을 사이에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한다고? 법정지상권. 여기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죠?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약정지상권에서는 핵심이 여기는 기간하고 갱신하고 치료 문제, 그 중에서도 치료 문제가 판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자, 법정지상권은 305조의 법정지상권, 366조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있다. 자, 305조는 전세권에 나옵니다. 366조는 저당권에 나옵니다. 이거는 대법원에서 법처럼 인정하는 것을 관습법이라 합니다. 자,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하나는 분묘기지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퍼센트를 보면은
약정지상권이 40%, 법정지상권이 60% 출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366조 지상권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게 핵심이다. 핵심. 그죠? 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그래, 요게 참 문제인데, 요 두 개가, 요 두 개하고 관련된 판례가 48개입니다. 요 판례만 익혀도 민법을 다 포기하고 요것만 공부해도 4, 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포기다, 포기. 포기 옆에 써놔라. 포기. 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나오면은 답은 찍어야 하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변칙 공부. 자, 변칙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첫째는 기본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기. 예. 법정지상권은 시험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묶어라.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묶어라. 이렇게밖에 출제 안 돼요. 성립하냐? 성립 안 하냐? 그 다음 4대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라. 4대 판례 결론. 제가 암기하라 소리 잘 안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암기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요까지도 안 되면 이제는 10개 정도의 단어를 암기하고 들어가야 된다. 한 8월 정도부터는 이렇게. 그때는 할 수 없어 제가 어떻게 하느냐. 요 10개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성립 안 한다. 이렇게 배우라고. 자, 좀 이따 볼 것이고. 그럼 기간부터 볼까요? 자, 지상권은 기간은 최단 기간밖에 없습니다. 몇 년 이상밖에 없어요. 몇 년 이하는 없습니다. 30년 이상, 그죠? 15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약으로 30년 넘으면 안 되는데 40년 했다. 자동으로 30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30년 이상. 20년 했다. 20년. 40년은 괜찮네. 그죠? 20년으로 30년 보장되는데 20년으로 계약을 하면 몇 년으로 된다고? 30년 보장된다. 그리고 요거는 견고한 건물,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 요거는 보통 건물을 목적으로 할 때, 요거는 뭐요? 공작물을 목적으로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 자, 그러면 이래 해놓고 이제 뭐가 있느냐? 자, 기간이 나오면 항상 갱신 문제가 따라옵니다. 자동입니다. 기간 연장이 갱신 아닙니까? 그죠? 갱신. 자, 갱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합의 갱신, 묵시의 갱신, 갱신 청구. 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합의 갱신, 계약 갱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 합의로 사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내는 거거든요. 항상 뭐야? 법정 갱신. 법정 갱신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묵시의 갱신 또는 갱신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갱신 청구. 그런데 지상권에는 이게 없고 요게 존재한다고. 전세권하고 전 반대입니다. 전세권에는 갱신 청구가 없고 법정 갱신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갱신 청구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지상권자의 권리하고 연관이 돼 있다. 지상권자의 권리. 땅을 빌린 사람이 지상권으로 빌렸을 때 권리가 뭐가 있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갱신 청구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갱신 청구를 했는데 주인이 받아주면은 기간이 연장됩니다. 근데 주인이 갱신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두 번째 강력한 권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상물을 뭐 해라고? 매수해 가라고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갱신 청구, 매수 청구. 이렇게. 그럼 요거는 청구로 돼 있잖아요. 여기도 청구로 돼 있다. 청구로 돼 있지만 강력한 형성권입니다. 여기는 형성권. 우리가 항상 권리를 이야기했지만, 그죠? 물권, 채권, 채권에는 청구, 형성, 이렇게. 청구보다는 형성이 훨씬 강력합니다. 자, 청구는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효력이 생기고, 형성권은 상대방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죠? 요게 두 가지 권리가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상권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다. 이거는 처분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이게 전세권하고 좀 달라요. 자, 지상권의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처분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무조건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의 처분은 아무리 특약으로 금지해놔도 절대적으로 처분이 보장됩니다. 그게 전세권하고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문제를 보시면, 치료 문제. 치료. 땅 사용료를 준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봅시다. 역시 갑이 땅 주인입니다. 을이 지금 지상권자입니다. 자, 아무 소리 없으면 치료를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됩니다. 무상이 원칙이다. 권리가 딱 나오면은 유상은 뭐가 있을까요? 꼭 줘야 되는 거. 전세권, 임대차. 전세권은 전세금, 임대차는 월세, 차임. 그건 유상이에요. 나머지는 무상이라고, 무상.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상으로 바뀔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치료를 지급하기로 특약을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는 치료 주기로 특약을 했습니다. 했어. 그러면 을은 주의되고 갑은 청구할 수 있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주인이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특약이라는 것은 항상 갑하고 을 사이에 있잖아요. 그 모든 계약이든 특약이든 계약을 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일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사람 사이를 보면 이 사람은 새로운 땅 주인은 제3자입니다. 제3자. 이렇게. 그럼 이 특약의 효력은 제3자에 미칠까요? 안 미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을은 갑에게 치료 줘야 되고 갑은 을에게 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을은 갑다시에게 치료 줄 필요가 없다. 갑다시는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특약은 제3자에게 안 미친다.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을다시에게 지상권을 양도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역시 이 특약은 제3자 을다시에게는 안 미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약의 효력은 특약을 한 당사자 갑과 을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나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안 미치는데 만약에 요 특약을 미리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에게도 미친다. 이렇게. 여기 보면 아니고요. 모든 게 이게 청기누설이다. 자, 민법에서 모든 계약이나 채권은 등기하면은 물권처럼 효력이 강해집니다.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된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그 전에 청기누설 원. 응? 모든 채권이나 계약은 등기를 하면은 물권처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그거 꼭 기억하시라고. 똑같다니까, 똑같아. 자, 그런 다음에 뭐를 하나 보느냐. 자, 1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1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다이아몬드 표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유명한 판례거든요. 그때는 최단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쉽다 쉬워. 그런데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갑이 땅 주인이야. 을이 지상권으로 땅을 빌립니다. 3월 1일 날 요렇게 빌려 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5월 1일 날.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자, 을이 땅 빌린 거 하고 건물을 짓는 거 하고 어느 게 빨리 했습니까? 빌려서 지어야 맞잖아요. 요런 경우에 최단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게 경관 건물이다 칩시다. 경관 건물. 그럼 최소한 몇 년? 30년 이상 보장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단 기간을 보장해 주라. 이거는 정상적으로 지상권을 먼저 취득하고 지상물이 존재할 때 그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이 갑의 집이야. 갑이 옛날부터 지었어. 옛날부터 지어가지고 이 건물을 사후에 을이 사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나중에 지상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정반대 아닙니까? 아까는 어땠습니까? 땅을 빌려서 건물을 소유했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건물이 이미 존재했는데 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후발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최단 기간이 적용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때는 이게 만약에 목조 건물이다. 목조 건물이면은 15년 이상 보장되잖아요. 그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장이 안 된다고. 잘못하면은 빨리 철거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116페이지 보세요. 자, 밑에 관련 판례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6번 체크하시고, 7, 8번 체크하시고. 자, 7, 8번은 조금 전에 유명한 판례고 옵니다. 자, 지상권은 지상물에 대하여 종된 권리지만 종속된 권리는 아니다. 그 판례가 동그라미 7, 8번입니다. 7, 8번. 따라서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와 지상물의 범위를 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판례. 그다음 8번. 법정 지상권도 마찬가지로 종된 권리이지만 종속된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건물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질서에 반할 것은 아니다.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했고 동그라미 6번 한번 읽어보세요. 6번. 6번도 그 시험에 잘 나오는데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을이 지료를 몇 년 연체했습니까? 3년. 2년 이상 연체하면은 갑이 소멸 청구해서 끝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지료 주기를 했을 때 말이야. 주기를 했을 때 2년 이상 연체하면은 주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해서 종료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을이 3년을 연체했는데 그 사이에 땅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갑에 대해서는 2년을 을이 연체했고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는 1년을 연체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을에게 소멸 청구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죠? 자, 을이 3년을 연체했지만 요 주인에게 연체한 기간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 사람의 연체를 합산 주장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 2년 이상 연체되어야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과거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갑 다시는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동그라미 6번이 되겠습니다. 6번. 자, 오른쪽으로 이제 드디어 법정지상권이 나오네요. 법정지상권이 조금 아껴놨다가 121페이지 분묘기지권 보세요.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이제 우리 판례 나온 거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분묘기지권.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물권 중에 대표적인 게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 자,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밭. 자, 을이라는 사람의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갑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기에다가 분묘를 만들었습니다. 분묘를 만들어서 을의 아버지가 묻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선은 밭주인은 갑입니다. 분묘 주인은 누구예요? 을. 그럼 분묘가 앉아있는 요 땅이 있잖아요. 요거를 분묘기지라고 합니다. 그럼 분묘기지에 대한 사용권을 분묘기지권이라 한단 말이에요. 분묘기지권. 그럼 요거는 누가 소유합니까? 소유는 갑입니다. 그럼 을이 뭐하고 있다고? 사용하고 있다고. 이 사용권이 뭐요?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 근데 을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것 중에서 갑의 허락을 얻어도 취득할 수 있고 또 갑의 허락이 없어도 취득시효 할 수 있거든요. 취득시효.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하겠죠. 첫째,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자주, 뭐요? 평온, 공연, 20년 이상 점유, 네 번째는 등기. 요렇게 되면은 분묘기지권을 을이 취득시효해서 취득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우리는 취득시효 할 때는 소유권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여기는 소유권입니까? 사용권입니까? 사용권. 그래서 자주는 필요 없습니다. 소유의 의사는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관습법으로 취득하고 있죠. 그래서 등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분묘를 관리만 하면은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합니다. 이렇게 관리. 평온 공연. 공연이 제일 중요하다. 공연이 무슨 뜻이다? 공개적으로. 밤이나 낮이나 누가 보나 안 보나 무덤에 올라가서 관리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낮에는 원룸에 처박혀서 자고 있다가 밤 12시에 서 올라가서 관리하고 내려오고 밤 12시에 올라가서 하고. 이거는 공연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공연 반대말이 뭐예요? 은비. 은비로 관리해서는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거는 취득시효가 아니고 귀신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효 취득을 했을 때 을이 치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게 최근에 판례가 혁명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거 당연히 시험이 나왔죠. 언제든지 앞으로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치료 지급. 자, 과거에는 치료 지급을 안 해도 된다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을이 무덤을 만들어서
50년간 관리를 해봤다. 그럼 우리 50년치를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면 어른 자살합니다. 자살. 50년간 사용료를 줘야 된다. 어리 자살해. 그래서 어라 자살하지 마라. 응? 치료 지급을 안 해도 된다. 이래 됐습니다. 근데 자, 어리 이제 치료 지급 안 해도 돼. 공짜로 지금 아버지 무덤을 가지고 있어. 50년 동안. 그럼 밭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했지. 이놈의 분묘 때문에 팔 수도 없어. 팔아봐야 완전히 원래는 10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도 못 받아. 분묘 때문에. 에? 갑이 완전히 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2021년 4월 9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가 변경이 됐단 말이야. 변경. 응? 주인이 그때 막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대법원 앞에 가서 데모, 요즘은 제일 빠른 게 데모입니다. 이 데모. 어? 뭐 법을 만들고 뭐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피해본 사람끼리 조직을 잘 해가지고, 반장님 맞죠? 그죠? 조직을 잘 해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그냥, 그죠? 피켓 들고 계속 시끄럽게 확성기, 특히 확성기. 응? 고성능 확성기를 사라고. 주변 사람들이 잠도 못 자게 만들어 보게 된다니까. 그럼 주변 사람들이 못 살아가지고 정부한테 압박을 넣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라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치료 지급을 안 해도 된다 해서 해라고 바뀌었습니다. 해라고. 자, 그러면 이제는 의리 50년간 치료를 지급하려면 의리 이제 자살하려고 그럽니다. 의리 자살. 응? 치료 지급하지 마라. 그럼 갑이 자살. 치료 지급해라. 의리 자살.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절충을 딱 해버렸습니다. 50년간 지급할 필요 없다고. 뭐 했을 때? 예, 그렇지. 청구 시부터 지급해라. 이렇게 절충을 딱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맨 밑에 참고 한번 읽어보세요. 121페이지 참고. 천천히 읽어보세요. 뭐라 써놨습니까? 참고.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 그러니까 2021년 1월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최근의 분묘는 시효 취득 대상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거는.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하나 기억하시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2페이지. 담보지상권 별 5개. 지금 현재로는 제일 중요한 게 담보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래서 담보지상권은 붙어 조져야 되는데 배가 아파서 좀 쉬었다 갑시다. 좀 담보지상권. 총무님 뜨가 났는가 확인하러 가야지.